한국이 활약하고 있을 뿐 나머지 동남아 지역은 일본 자본과 중국 자본에 잠식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동남아 지역을 침공해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3년간 식민지 시절 때문에 일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자료를 살펴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어떻게 일본 수출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중국 역시 인도네시아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리아우주에 속한 나투나 제도인데요. 지도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중국 영토는 한참 북쪽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투나 제도는 중국 영토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중국은 나투나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발끈해서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까지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화교 인구는 겨우 4%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의 80%를 쥐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매출 순위입니다. 2019년 8월 최신 자료인데요. 인도네시아 자동차 점유율을 보면 도요타 32%, 도요타 계열 다이하츠 17%입니다. 이것만 해도 50%에 육박하네요. 그리고 혼다 13.2%, 미쓰비시 11.6%, 스즈키 9.5%, 미쓰비시 후소가 4.2%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위권은 전부 일본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조합 합계 인도네시아 일본차 점유율은 무려 95%에 달합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 자동차 점유율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BMW 점유율도 0.3%에 불과하고 현대자동차는 점유율 0.2%에 불과합니다. 아예 없다시피 하죠.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이 지난 40년간 인도네시아에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먼저 가서 자동차 시장을 장악한 이거죠. 한국은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잠시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며 평균 연령 29세로 연평균 5% 성장을 하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현재 세계 GDP 순위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조 1000억 달러로 세계 1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네덜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네요. 한국은 2019년 기준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경제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지금까지 한국은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조코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북선을 보며 진짜 소중히 생각한다고 밝힌 일화도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왠지 중국이 호시탐탐 나투나 제도를 노리는 것에 대해 거북선을 보여주며 한방 먹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 사견입니다. 거기다가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중국과 일본에 종속되자 벗어나기 위한 파트너로 한국을 택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 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본받기 위해서 한국을 파트너로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덕분인지 며칠 전에 한국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공식 선언문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는데요. 한국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수입 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수입 품목 중 93%, 수입액 중 97% 관세를 철폐하는 시장 개방을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바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발효 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즉, 자동차 부품이 무관세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조립 공장만 세워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고 조립해서 팔면 관세가 0%라는 것이죠. 사실상 일본 자동차를 겨냥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노림수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기술 이전 요건 강제 부과 금지도 보입니다. 기술 이전 요건 강제 부과 때문에 한국이 그간 중국에게 많이 당했었죠. 그로 인해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 중국에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사전에 차단했다는데 정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바로 최애국 대우인데요. 한국도 1882년 미국과 최애국 대우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죠. 한마디로 최애국 대우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혹시라도 추후에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와 협정을 통해 한국과 맺은 협정보다 유리한 협정을 맺는다면 그 협정과 똑같이 한국도 대우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자 바로 현대가 올해 말까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점유율이 급락해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낭보가 전해진 거죠. 현대차는 중국보다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기업들도 빠르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협정만 해도 중국과 일본의 치명타인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이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은 면적 13만 제곱킬로미터에 1억 5천 명이 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섬입니다. 그로 인해 공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심각하고 지하수 추출 때문에 매년 7cm에서 15cm까지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르네오 섬 바릭파판 인근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수도 이전 비용만 40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한국 인도네시아 협정 덕분에 한국 건설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조코이 대통령은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 통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자본과 일본 자본이 이미 선점하고 있어서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곳은 중국과 일본이 선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난 수십 년간 수도 자카르타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했던 중국과 일본은 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입장에서는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곧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 될 듯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선전을 기원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들이 대박을 칠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이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 명으로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 규모가 아세안 회원국 전체 40%에 달합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리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을 선언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열기 위해 공을 들여왔는데요. 드디어 결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세파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세파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발효가 됩니다. 이번 한국 인도네시아 세파 타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아세안 개별 국가와 양자 FTA 협상의 첫 결실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많은 기업이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달 중으로 공장 용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SUV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파가 발효되면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 부품, 합성 수지 등의 5%에서 15% 부과됐던 현지 관세가 즉시 절폐가 됩니다. 또한 현지에서 완성차 조립 공장을 짓는다면 무관세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동차 점유율은 90% 이상이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면 인구 2억 7천만 명이나 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점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인 루키타는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미 현지에 진출한 삼성과 LG에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현지 언론을 통해 삼성 LG와 투자 유치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베트남에서 벗어나 현지에 투자해달라고 설득했고 좋은 투자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다수 종교가 이슬람인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설립하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참 일을 해야 할 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주급을 받게 되면 출근도 하지 않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한국 기업들이 세계 4위 인구를 자랑하는 내수 시장만 석권해도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세파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승승장 난리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로 점유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 인도네시아 사이에 세파 협정이 내년쯤에 정식으로 체결되면 자동차 공장 완공과 함께 인도네시아 시장의 자동차 수출을 상당히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상 매우 좋은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소식에 현지 한인 업체들은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현대차와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신규 공장 건설에 일본 5대 건설사 중 하나로 꼽히는 다케나카가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한인 업체들을 망연자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29일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부카시 델타마스 공단에 공장을 지으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토목, 철골, 전기, 설비, 건축 등 대부분 공사를 다케나카와 그 하청업체들에 맡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 업체는 아니고 인도, 멕시코, 터키 경험이 있던 업체 위주라는 것입니다. 현지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들은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인데 현지 업체들은 잔뜩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한 모습입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작년부터 현대차 관계자들이 자카르타에 와서 일감을 줄 것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다녔다라고 하며 정작 일감은 일본 업체에 몰아줬다며 발견했습니다. 한인 업체들도 충분히 많은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한인 업체들은 40년 이상의 경력 회사들로 인도네시아에서도 다양한 현지 경험과 건설 등을 해와서 현대차 정도의 프로젝트라면 어렵지 않게 수행할 것으로 자체평가하며 자국 업체의 수주를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각에서는 한인 업체가 이렇게 실망하고 화를 내는 것은 다양한 현지 정보를 현대차 측이 한인 업체에 묻고 다녔을 때에 현재의 한인 업체들이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제출했던 것인데 정보만 얻고 일본 업체와 계약했다는 게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에서는 시공사 선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시행사로 유력한 현대 엔지니어링이 사전에 팀을 꾸리면서 다케나카를 파트너로 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케나카사는 현대차 공장을 짓기도 했고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자동차 공장을 지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아직 인도네시아 현대차 공장이 지을 확률이 매우 높으나 확정된 건 아니고 계약도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에는 일본 회사뿐 아니라 국내 건설사들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법이 외국 회사와 현지 업체 지분이 67대 33이 되어야 하므로 다케나카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 공장 예정 부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일본의 소지지 등이 소유한 곳으로 이미 일본 업체들이 꽉 찬 땅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델타미스 공단에는 실제 일본 자동차인 스즈키와 미쓰비시가 진출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땅값이 싼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닌데 왜 일본 업체들이 있는 곳을 선정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많은 분야를 장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국내 대기업들은 일본 기업과 협력하는 범위가 예상을 뛰어넘게 광범위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일본 회사를 파트너로 일해온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안 되었던 부분도 일본과의 최근 이슈 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